2022년이 끝났습니다. 네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정말 많은 변화가 그렇죠. 있었던 시장인데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상고하저입니다. 상고하저인데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죠. IMF나 글로벌 금융위 때도 똑같았는데 이번엔 좀 환경이 좀 틀리죠. 예전보다. IMF 때는 내부 위기였어요. 네. 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였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사고를 쳤잖아요. 미국이 자기들 문제로 좀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한테 영향이 왔는데 좀 오래 갔죠. 오래 갔는데 그때 터지고 나서 둘 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6개월 만에 반토막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는 충격이 왔다가 한 거래가 좀 줄고 네. 뭐 이런 아주 차근차근히 갔어요. 순서가. 그랬는데 요번엔 저도 놀랄 정도로 저도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 알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 거는 미국도 역사상 미국 세워진 지가 100년 좀 넘었나요? 네. 딱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겠죠. 우리 2030은 더 첫 번째고. 그러니까 좀 충격이 크실 텐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인천 샘플로 말씀드리면 네. 사례로 인천 송도에 땡땡땡 무슨 아파트 신축이에요. 신축 네.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건 다 50% 내려왔고요. 50%요? 네, 서울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광교 지역은 한 30, 40%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인천도 송도 말고도 연수구 이쪽 있습니다. 이쪽들도 네.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좀 많이 빠졌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구가 지금 한 30% 이상 빠졌고 송파구가 한 27, 8% 빠졌고요. 강동구라 있잖아요. 강남사구 네. 최신의 강남사구 예를 들어 거긴 아파트 이름도 기억나는데 롯데 땡땡 문치아인데 국민평형 80세제곱미터가 고점을 찍을 때 작년 9월경이었어요. 그때 16억 한 8천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11억에 얼마 전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그 강동구에 또 롯데 또 좋은 거 있어요. 신축. 그것도 16억 찍었는데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35%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린 건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22년 초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누구는 상승할 거다, 누구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저는 갑자기 아니었는데 여기 나올 때 좀 말씀드렸는데 그쵸. 여기 우리 저 PD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올 때 조심하라고 그때가 한 6, 7개월 전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분명히 오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없었어도 네. 이미 데이터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임계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뭐 전문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으로 돌아서거나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면 네. 일단 하락이 징조인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분양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못 보셨지만 네. 작년 올해 말고요. 작년 가을부터요. 서울에 이제 일명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아일랜드 아파트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단위 아파트들 뭐 80세대, 100세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분양을 하면 무조건 완판이었어요. 근데 네. 작년 가을부터 기자분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교수님 여기 미분양이 났는데 왜 나죠?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여기 나왔을 때도 거의 99% 떨어지니까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확실하냐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제가 강하게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울에요. 서울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겠지만 그 서울의 가구, 2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2020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2020년 말 기준이니까 21년도에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 네. 네, 2021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연봉이니까요. 연봉 6천이면 한 500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 네. 월 500이면 실수령액은 460 정도? 그렇게 되시죠? 네. 그분들이 그 이하 분들이 70%입니다. 70%. 그럼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죠. 왜 정리가 되냐?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LTV나 DTI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그걸 대비해 보면 다가갈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이미.
월급을 그러니까 모아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나으신 그 전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한번 봤던 분들, 뭐 2013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3년 동안 보유다 팔면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러면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3억짜리 갭 투자 뭐 한 7, 8억짜리 했으면 돈이 한 6, 7억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타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강남 같은 데 과감하게 전세 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 물린 거고. 그러니까 그때 그 수준을 딱 보면은 그분들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가격 임계점이 2021년, 원래는 2020년, 코로나 전에 거의 다가갔는데 코로나가 네. 터졌죠. 네. 터지니까 저는 속으로 야 이거 더 펌핑 되겠다, 더 버블이 생기겠다 판단했고 그게 이제 이어진 게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데이터들도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PF 그 심사라고 있어요. 네. PF 심사를 하면 예전에는 편하게 상승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요도 있고 뭐 부담 능력 이런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2014, 15, 16까지가. 충분한 가격이었고 그때 주택가격 부담지수인 지수가 85까지 찍었어요. 85라는 어떤 의미냐면 100이라는 수치가 있고 2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100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LTV 50%에 네. DTI 25.7%에 20년 고정금리를 쓸 때예요. 그때 부담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소득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중의 비율이에요. 집값에 대비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오르기 직전에가 85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작년 3분기. 네. 올해 2분기에 204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204명 어마어마하죠.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 거의 내야 다. 되는 거의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네. 수치가 50%예요. 아,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기준금리가 20년에 네. 그 기준금리가 저금리일 때잖아요. 네. 주택금융사분들이 네. 3분기에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부담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 혼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월급쟁이 아파트를 TV부터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얘기 퍼뜨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그 수치가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부담이. 그래서 지금 매수가 못 이어오는 거예요. 그 부담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그리고 이제 대출 조건도 좀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면 예전 같으면 딱 붙어서 살아요, 시장이. 네. 못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는 여러분 아주 1번입니다. 경제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럼 앞으로 하락세는 좀 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는 정리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아마 1월 달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 과열지구나 이걸 규제를 다 풀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소심은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한다라면 요번에 그 서울은 다 규제 지역이고 이제 네. 과천, 강명, 하남 이렇게 네 군데 남았잖아요. 네. 그 네 군데만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더 풀 수도 있고 이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요번에 그 경기도 남은 4개만 푼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서울에 외곽 지역을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 강남 3구만 빼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남 3구까지 풀어주면 비판을 받거든요, 국민들한테. 아니면 요번에 과감하게 요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하락이 조금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경제에 좀 전이가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다 풀 수도 있어요. 강남 3구만 빼고. 근데 저희가 아쉬운 건 만약에 그랬다 하면 일단 반등을 합니다. 네. 지금 요번에 12월 21일 날 던진 거 있잖아요. 다주택자 쫙 풀어준 거. 국민의 비판 소리를 분명히 들을 텐데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환경 자체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약간 이 틀에서 저 뒤에 나중에 투기 요소가 좀 들어간 게 좀 눈에 보여서 좀 거슬리긴 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적정한 조정과 연착륙을 위해서 하니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했으면 제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은 상반기는 무조건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뭐든. 그리고 네. 매물이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것도 유사합니다. 네. 매물이 많이 늘었다가 분명히 한두 달 매물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매물 걷어들여 뭐 이런 패턴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네. 이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연끌에서 힘드신 분들은 그때를 활용하셔서 잘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거기에 너무
100%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네.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 끝났잖아요. 금리 인상은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던졌다고 그렇게 가볍게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고 상반기는 흔들리는 시장이 될 거예요. 보도든 뭐든 실제 규제 완화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조바심 내시는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한 번 더 참으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반기가 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승이. 네. 그러면 이제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상승 반전이다, 이 얘기는 상반기에 계속 나올 텐데, 하반기에는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발표한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은 네. 이제 국지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서울의 중심지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럼 뭐 댓글들 보면 우리 동네는 안 빠졌는데 이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평균적으로 다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될 때쯤에 PF 문제가 커지고 미분양이 한 8만, 7만 갈 때, 이때가 사실 위기라기보다 시스템에 부담이 갈 때거든요. 그때 이제 대책을 던졌으면 국민들의 비판도 덜할 거고, 적정하다고 얘기했을 거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적정 가격이 더 내려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뭐 몇 군데 50% 반토막 난 데 빼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예요. 그래서 내년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 잘 하시고, 아직 투자할 기회를 보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을까지 본 다음에 시장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격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랜 동안 가격이 상승한 만큼 또 오랫동안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급하게 가격이 빠졌으니까 또 급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후자 부분은 제가 뭐 네. 시청자분들한테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예측하신 건 그렇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는 시나리오대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그동안에 되풀이됐던, 반복됐던 역사의 흐름에서 침체 때 어땠 날 봐야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되면서 침체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단기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경제가 더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급전이 다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기간이 최소한 19개월 같습니다. 최단위 19개월. 네. 최장은 이제 늘어지는 거죠. 아, 그 최소가 19개월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V자 반등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빠르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침체 기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폴 보커라는 양반이 있고요. 네. 이제 파월은 변호사잖아요. 파월 장관이 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폴 보커가 하기 전에도 침체가 몇 번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쭉 있었잖아요. 폴 보커라는 양반이 인플레이션이 그때 막 10%대를 계속 가니까 과감하게 이건 경제 논리로 알 수 없다. 왜냐면 버블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10%였던 걸 갖다 18% 올리는 시간이 1년 만입니다. 근데 금리도 높은 데다가 네. 20% 그거 쉽지 않잖아요. 10에서 근데 그냥 18%요. 올립니다. 그냥 돌고 앞으로. 왜? 이미 경험해 본 바, 지금처럼 네. 금리를 막 올렸는데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인하를 했던 경험에서 하니까 다시 올라가지고 더 이제 어려움의 청요가 많았던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 이거 누른다는 표현은 그렇고, 물가를 안정시킬 때는 확실하게 정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이제 폴 보커 그 양반이 별명이 이제 아시겠죠. 인파이터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민을 위한 생각이 있는 거죠. 총을 차고 다니는데 살해 협박이 많으니까. 왜냐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 이런 우리 지금 영끌 고생하는 분들이 그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죽인다고 막 살해 협박이 들어오니까 총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키가 2m예요, 그 양반이. 총 차고 다녔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딱 마치고 나서 20년 동안 미국이 번성을 합니다. 아무런 경기 침체 없이. 그럼 증명된 거잖아요. 네. 버블이 다 정리가 돼야 소득이 적정하고 가격이 적정해야 이게 계속 경제가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20년 동안 미국이 지금 호황기를 누린 거거든요. 그 증거를 폴 보커는 파월이 너무 흠모해요. 제가 볼 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냐 그러니까 그런 장관으로 불리었으면 좋겠다고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도 금리를 쉽게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그래서
V자 반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럼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될 때 그 서베이 타임을 6개월에서 1년 갔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될 때 0.25나 0.5 내릴 거예요. 그거 갖고 또 6개월 가는 거예요. 물론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이 화해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끝났다. 그러면 내려도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면서 미국 경제 상황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뭔가 범용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들이닥칠 하락 폭이라든가 네네. 하락의 기간을 뭔가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생각해 본다면 네. 말씀하셨던 앞으로 한 40% 정도도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은 고점 대비요. 네, 고점 대비 네네. 40% 그리고 그 기한은 얼핏 말씀하시기로도 한 19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네, 기간을 원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한번 딱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경제 시스템이 안정되면 다시 경제에 돌아가니까 부담 능력이 되면 예측 가능한 부채는 좋은 부채거든요. 그 시점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함부로 아까처럼 V자 반등 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내부 시장 주체들이 있잖아요. 시장 주체 다주택자분들이 계시고 무주택 소유자분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그 노벨상 탔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LTCM이라고 그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노벨상 탄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뭐야? 너무 높아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조정은 필수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마샬의 수요 공급 이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리.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되니까 경제가 약간 나쁘게 하면 긴축,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면 당연히 펌핑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들한테 용돈을 맨날 5,000원씩 주다가 3만 원 줘봐요. 펑펑 뛰잖아요. 네. 단순한 심리적인 부분은 시장 주체들한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주체들이.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대상이 부동산인 거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아빠가, 야, 아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너 쓰던 5,000원도 안 줘봐요. 어떻게 되죠? 애들하고 놀질 못하잖아요. 그냥 몸만 잘 건사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하셔도, 경제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엮어놨지만, 뭐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역사가. 네. 근데 맨날 이러잖아요. 매번. 제가 3번 겪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 이론이. 그죠? 결국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된다는 웃기잖아요. 거죠. 네. 이 AI 시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맨날 인간의 심리, 그게 첫 번인데, 인간의 심리와 이게 이제 합쳐진 시대잖아요. 또 데이터가 지금 오픈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법으로 일으키기가 쉬웠어요. 뭐 튤립법이든 뭐든. 왜? 메이저 언론사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네. 이 정부의 어떤 신뢰도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시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분산이 되면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죠. 요번 같은 폭등은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없을 것 같다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려요.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는 세대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출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건 국가 문제잖아요. 그럼 답은 나왔죠? 국가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값이 이러니 내려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린 다음에 다 돈도 벌고 돈을 모아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는 새로운 민간 시장. 정상적인 아마추어 시장이 아니라 프로 시장으로 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식으로 가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우리 지금 너무 급하게 몰랐습니다. 제 생각. 결론은 부담 지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을 넘었어요. 네. 넘었다면 전 세계의 어떤 평균 그 HI의 적정 수준이 한 25에서 30%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그러니까 30%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수치를 계산하면은 딱 한 100 정도나 110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계산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는 반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값이요? 200이니까 지금 수치가 200을 네,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수요라는 게 있고 항상 투기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업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네. 한 120 정도면 시장 움직이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하락폭의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할 때 네. 정상적이라면 제가 볼 때 한 6년, 7년 간다고 봤어요. 아, 6년, 7년. 네, 근데 요즘은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푸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뭐 야,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지만 뭐 갑자기 종전하겠다 그러고 그게 이제 갑자기 화해 무드로 가면 왜냐면 같이 죽기는 힘드니까 중국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미국이 뭐 패권주의를 가지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통치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변수는 놔두고라도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라면 차분차분해서 한 4, 5년 정도면 딱 정리되고 갈 판이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가 만약에 요번에 발표를 안 하고 나중에 했더라면 좀 짧게 끝났을 거를 만약에 요번에 던진 게 효과가 없으면 심리를 완전히 죽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지할 게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면 하방 심리가 더 강해지죠. 그게 자칫 좀 일본형으로 할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없다라면 4, 5년이면 끝날 건데 외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어지고 충격이 있다라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또 힘들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아직 터지지 않은 것들 PF가 많이 이런 것들이 터지면 아 그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7년 보죠, 그때. 네. 기본적으로. 4, 5년 정도에 끝날 수 있었지만, 뇌관 같은 게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하나 너무 터질 때마다. 뇌관이 많잖아요, 지금. 네. 네. 그게 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진짜 반짝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일시적이지 않은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내렸어요. 네. 전세 가격 많이 내렸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오른 금리 때문이라도 계속 금리를 맞춰가면서 월세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월세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네. 그럴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집이 한 10% 비어 있거든요. 주택. 상가들도 보면 가끔가다 보면 빈대 많습니다. 공실 있죠. 그럼 정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상가 같은 데 가서 싸게라도 잘 수도 있어요. 그죠? 자꾸 그걸 뭐냐면 다운사이즈 나가거든요. 다운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뭐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물가 올랐죠? 네. 내가 만약에 500을 버는데 물가가 100만 원이 올랐어. 100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죠? 금리가 차를 하나 샀는데 렌탈료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지고 또 100만 원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 300에서 먹고 사는 거 빼고 100만 원이면 나는 100만 원을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소득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월세 오른 것은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임대차법 막 그때 폭등을 일으키면서 전세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빌려봤자 2%니까 한 달에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내 생활이 80만 원을 맞춰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160이 되니까 펑킹이 나잖아요. 네. 그럼 나와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메꿔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비죠. 집이. 밀리죠. 이 시장은 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이제 월세 쪽으로 가니까 월세 더 싸니 갔는데 월세 막 올라가니까 월세도 임계점에 왔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올라가다가 한없이 올라간다고 다들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아닌데 딱 꺾일 텐데 꺾이잖아요. 왜? 임계점에 오니까 네. 시장 주체들이 그죠? 서울의 무주택자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50%가 무주택자가 수요자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진정한 수요자예요. 그 자기 수요자들 돌아보시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넌 비싼 데 사네. 넌 적정한 데 사네. 넌 싸게 샀네. 그게 이제 시장 형성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도만 보실 거 없이 발품 몇 개 파시고 네. 친구 몇 번 통화하시면 시세와 균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거기 맞춰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좀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내린 지 한 6개월 됐잖아요. 네. 6개월 됐는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 계약자 중에 70에서 73%가 다 꽤 대출을 받았어요. 네. 신규 전세 계약자가 네. 경기도 일대는 80%. 그렇죠. 근데 왜 저금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완룸을 살다가도
네? 강남 안 살다가 또 그냥 전세대출로 딱 넘어가면 아파트 25평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펌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금리 올라오면 어떻게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다 시장 논리상. 근데 그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당분간. 우리가 소득을 뭐 많이 벌지 않느나, 네. 아니면 금리가 다시 저금리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금리가 되면 지금은 이제 월세랑 전세랑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엔 전세가 항상 많았지만 지금 그 전세 물량보다 월세가 더 역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래량은 많은데 네. 물량은 전세가 더 많아요. 네네, 그쵸. 네. 네네. 거래량 자체가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진 거죠. 지금 5대5 정도. 5대5 정도인가요? 네, 6대4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5대5 정도. 네. 그만큼 많아진 것 같은데. 많아졌죠. 제일 많을 때가 40%대였거든요. 네. 요즘 이제 50%대로 왔어요. 더 올랐네요. 스마트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자보다 싸니까 월세가. 집은 똑같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시죠? 월부TV에서 새로운 MC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월부TV의 새로운 진행자로 합류하게 된 아나운서 심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월급쟁이 부자들이 아니고요. 월급쟁이로만 10여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리어를 통한 개발을 통해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의 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 공부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월부TV를 알게 됐고요. 이렇게 월부TV 채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자 이번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피드백이 공감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열정적이라는 거, 이 두 가지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월급쟁이 부자들 TV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자 돼요. 화이팅! 화이팅!